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폴란드 선거 결과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폴란드 선거 결과를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폴란드의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인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로부터 대량의 무기 구매를 추진한 대통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 두다 대통령의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1차 선거가 있었고 1차 선거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어서 6월 1일에 결선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 카를 나브로츠키라는 분이 새롭게 폴란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분은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두다 대통령의 당인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고 있던 분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론은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우파 쪽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폴란드의 의회는 좌파연합이 차지하고 있고 이 좌파연합은 우리나라 무기 도입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취소는 못하지만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낸 우파 쪽에서는 우리나라 무기 구매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결론은 우리 흑표전차의 2차 계약이 이번 달인 6월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파 쪽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무기 구매 사업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폴란드가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로 인해서 폴란드가 우리의 로켓탄이나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뢰 살포탄을 더 많이 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저번 영상에서 이걸 다 다루려고 했던 건데 결론은 지뢰 살포탄 이야기만 설명을 하는데도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영상을 2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폴란드와 발트 3국 그리고 핀란드가 탈퇴했다고 했던 협약은 오타와 협약입니다. 이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확산금지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은 대인지뢰만을 다루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걸 집속탄 금지 협약과 헛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집속탄 금지 협약과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폴란드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었지만 집속탄 금지 협약에는 처음부터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투아니아만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었고 이번에 리투아니아도 3월 6일에 집속탄 금지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과 우리가 이 나라들의 집속탄을 판매하는 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폴란드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자탄 무기를 판매하는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집속탄 금지 협약에는 불량률 1% 이하의 자탄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불량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폴란드에 대한 자탄 무기 판매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폴란드에 자탄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를 위해서 수출형 탄도미사일인 CTM-290이라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그럼 이 수출형 탄도미사일과 우리나라의 전술탄도미사일2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시나요? 이 두 미사일을 비교해보자면 우선 이 두 미사일은 크기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탑재되는 로켓 추진 장치와 그리고 고체 연료도 똑같습니다. 아마 고체 로켓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이리 만들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결론은 알루미늄 합금을 하나하나 깎아서 고체 로켓 엔진을 만드는 북한과 달리 우리의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은 복합제 로켓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제 엔진은 커다란 틀 안에 재료를 넣고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플라스틱 욕조를 찍어내듯 한다고 하죠. 그렇기에 당연히 같은 물건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군을 위해서 생산하는 전술탄도미사일2와 폴란드 수출용 CTM-290의 엔진을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량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건 고체 추진제에도 같은 원리가 들어갑니다. 고체 추진제는 산화제를 포함한 재료를 커다란 믹서기에서 섞고 그리고 이걸 틀 안에 넣어서 찍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량 생산하는 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 그래서 폴란드 수출용 미사일과 우리 국내용 미사일이 사거리는 다르지만 탑재되는 추진제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 미사일은 왜 사거리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미사일의 추진 시스템은 하드웨어적 구조는 같지만 제어 장치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CTM-290의 제어 장치를 약간 손을 봐서 사거리를 MTCR 규정에 준하는 290km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폴란드가 직접 이 제어 장치를 다시 손을 봐서 사거리를 늘려버릴지요. 뭐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분명 MTCR 규정에 준하는 미사일을 판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미사일은 제어 장치만 약간 다를 뿐 추진 장치의 하드웨어적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이 두 미사일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미사일은 사용하는 탄두가 서로 다릅니다. 결론은 우리가 전술탄도미사일 2를 개발한 이유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에이테킴스가 퇴역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에이테킴스는 대량의 집속탄을 탄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 한 발이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2는 바로 이 에이테킴스를 대신해서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두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하게 되는 CTM-290에는 집속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CTM-290의 탄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단일 고폭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지만 단일 고폭탄을 사용하면 그 살상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너무 반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중스킨 적용탄두 기술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형 파편 탄두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라고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폭약을 가운데 두고 폭약 주변에 볼 베어링을 두르는 형태의 물건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구룡 다련장의 130mm 로켓의 탄두나 아니면 120mm 박격포탄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구룡 다련장에 들어가는 볼 베어링은 입마 살상용입니다. 그런데 CTM-290은 훨씬 큰 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폭약량도 많고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는 볼 베어링의 크기도 더 큽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갑 차량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CTM-290에는 바로 이 성형 파편탄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성형 파편탄이 단일 고폭탄보다는 기갑 차량에 대한 공격 능력도 향상되었고 살상 반경도 넓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집속탄에 비해서는 위력이 대폭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결론은 폴란드는 처음부터 집속탄 확산 금지 협약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불발률 1% 이하의 집속탄을 개발했는데 왜 폴란드는 우리의 집속탄을 선택하지 않고 훨씬 위력이 약한 성형 파편탄을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결론은 폴란드가 주변 유럽 국가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지금 폴란드는 유럽을 우선시하는 좌파연합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의 좌파연합은 유럽과의 연대를 더 중요시하는 정당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유럽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집속탄의 대량 구매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전술탄도미사일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탄도미사일이든 어떻든 이런 고가의 유도무기가 폴란드의 다련장의 주력 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가 우리나라 천무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고작해야 26대의 다련장을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군의 규모를 생각해도 다련장을 고작 26대를 도입한다는 건 그 도입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프랑스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도입하는 다련장의 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유로피ULS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독일도 최대한 많이 도입했을 때 예상 수량으로 60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유럽 국가가 도입하는 다련장의 수량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작 26대와 60대를 누구 코에 붙이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은 왜 이렇게 도입하는 다련장의 숫자가 작은 걸까요? 그건 이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켓탄의 종류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결론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다련장 로켓에서 집속탄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련장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건 주로 유도로켓입니다. 그런데 유도로켓은 가격이 많이 비싸죠. 당장 대표적인 유도로켓인 GMLRS의 발당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고 그나마 GMLRS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런 고가의 유도로켓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련장을 대량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고작 수십 대의 소량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만 506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우리 천무도 30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다련장만 800대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폴란드가 이 800대의 다련장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유도로켓만 발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800대에 달하는 다련장에서 유도로켓만 발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다련장에서 집속탄이 아닌 고폭탄이나
아니면 성형파 편탄만을 발사한다는 건 다련장의 위력이 대폭 반감되는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폴란드는 어떻게 해서든 다련장에서 집속탄을 대량으로 발사를 해야지만이 다련장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전력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는 유럽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폴란드의 좌파 정부가 막아왔던 것입니다. 당장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폴란드가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을 왜 도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장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개발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나옵니다.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개발한 이유는 바로 전선 후방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예비대를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가 쓰는 전술은 상당히 뻔한데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기계화 보병을 우선 보내서 여러 곳에 전선의 돌파를 시도하고 러시아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갑사단들을 전략예비대로 대기하다가 여러 곳의 전선 중에서 돌파된 전선에 러시아의 주력인 전략예비대를 집중 투입해서 돌파구를 확대하는 게 기본 전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시대 때부터 바로 러시아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예비대를 타격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테킴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폴란드가 CTM-290을 도입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폴란드는 CTM-290으로 전선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략예비대를 타격하는 게 주요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폴란드 좌파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의 전략예비대를 타격할 CTM-290이 전륜 발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성형 파편탄도 고폭탄보다는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집속탄에 비해서는 그 위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는 CTM-290으로 러시아의 전략예비대를 타격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게 있어서 집속탄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폴란드는 과거에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부 폴란드 인사들은 집속탄 금지 협약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폴란드가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집속탄을 도입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성형 파편탄을 도입한다는 건 역시 현 집권당인 좌파연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폴란드의 대통령이 우파 세력이 되었다는 건 결론은 폴란드가 우리로부터 대량의 집속탄을 구매할 길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우리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집속탄의 수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는 지금 폴란드와 총 7조 2천억 정도의 계약을 하고 호마르케이 다련장 290대와 그리고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과 CZR-80 유도로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약은 다련장과 유도로켓만 포함하는 계약이지 호마르케이의 주력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유도 로켓에 대한 공급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현지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작으로 호마르케이의 탄약을 생산할 회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다련장탄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58대 MLRS를 도입해서 운용을 했고 당연히 이 MLRS를 위해서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도 도입해서 운용했지만 역시 가장 주력탄은 무유도 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M26탄을 도입했는데요. 이 탄은 한 발에 대략 500개의 집속탄을 가진 다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직도입 수량으로는 충분한 탄약을 확보할 수 없어서 한화에서 M26을 KM26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M26탄의 양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무 다련장을 개발하고 다시금 천무를 위해서 M26탄을 재생산하려 했습니다. 그럼 왜 국산을 개발하지 않고 M26을 다시 생산하려 했느냐라고 했을 때 M26은 미국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었기 때문에 집속탄치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M26이 아닌 우리가 직접 새로운 무유도 집속탄을 개발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집속탄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M26탄의 라이센스 갱신을 미국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천무를 위해서 M26탄을 추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천무는 주력탄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M26탄이 있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탄은 고작 58대 MLRS를 위한 수량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앞으로 천무를 350여 대를 보유할 생각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M26탄으로는 우리 천무를 위한 탄약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불발률 1% 이하의 집속탄을 탑재한 새로운 230mm 무유도 로켓을 개발했고 이 무유도 로켓이 바로 올해부터 정식 대량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 이 신형탄을 최초로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집속탄을 바다를 향해서 발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간 우리 천무의 주력탄은 성능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탄의 직경은 232mm이고요. 길이는 4000mm이고 발사 중량은 306kg이고 최대 사거리는 45.5km이고 그리고 탑재되는 자탄의 수량은 5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집속탄의 불발률은 0.1%라고 합니다. 원래 집속탄 금지 협약에서는 1% 이하의 불발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집속탄은 그보다 훨씬 불발률이 낮아서 0.1%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속탄을 얼마나 생산을 할까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탄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비밀입니다.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집속탄의 생산을 담당하는 KDI, 그러니까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이 집속탄을 앞으로 10년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고작 58대의 MLRS를 위해서도 우리는 집속탄을 1조 원어치가 넘는 양을 생산했습니다. 하물며 MLRS 58대의 탄약 생산이 이뤄질 때 천무는 우리 군에게 350여 대 이상이 배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무유도 집속탄의 생산량은 못해도 5조 원어치가 넘어갈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보유한 집속탄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무를 대략 350여 대를 보유하기로 했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유도로켓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러할진데 폴란드는 우리 호마르케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전부 합치면 무려 800여 대의 다련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800여 대의 다련장에 필요한 탄약은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유럽과 우리나라가 치장하는 치장 탄약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우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충분한 탄약을 대량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만큼 대량의 탄약을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예비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유럽 국가들은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보고 있던 폴란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폴란드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어도 대량의 탄약을 치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걸 폴란드가 성형 파편탄으로만 탄을 생산해서 치장하려 한다면 절대로 폴란드로서는 감당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수량의 탄약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려면 무조건 집속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그래서 폴란드는 무유도 집속탄의 생산에만 못해도 5조 원 이상, 최대 10조 원의 돈을 사용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른 탄은 별도로 생산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집속탄에 사용하는 전자식 신관의 수명입니다. 우리 한화에서는 불량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화공식 자폭신관이 아닌 전자식 자폭신관을 개발했고 지금 이 전자식 자폭신관이 들어간 자탄의 불량률은 0.1%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식 자폭신관의 수명입니다. 이 신관은 일종의 전지로 작동을 하는 신관이기 때문에 수명이 고작 15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15년 후에는 신관을 교체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교체하지 못합니다. 무유도 로켓 하나에 들어가는 자탄의 수량은 500개에 달합니다. 무유도 로켓에 탑재된 전자식 신관을 교체하려면 로켓을 분리해서 이 500개에 달하는 자탄을 일일이 분해해서 신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속탄의 신관을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무유도 로켓, 정확히는 우리의 자탄이 들어간 모든 로켓의 수명은 15년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무유도 로켓을 생산하고 생산이 끝나면 또다시 수명이 끝나가는 무유도 로켓을 대신해서 다시 새로운 탄을 생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우리의 집속탄을 도입한다면 폴란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거의 해년마다 못해도 수천억, 아마 다른 탄약까지 합치면 좋기 1조 원어치의 탄약을 다련장이 퇴역할 때까지 계속 매년 생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대략 7조 원이 들어갈 거라고 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폴란드는 지금 우리와 천무 다련장과 유도로켓을 도입하는 데만 7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고 여기에 미국의 하이마스도 50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량의 탄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자신들의 다련장 시스템의 부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만 못해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비용은 폴란드가 다련장을 도입해서 운용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완전히 껌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폴란드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탄약을 자국에서 생산하겠지만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죠. 아마 폴란드는 자신들의 다련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못해도 30조에서 40조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 폴란드가 집속탄을 도입하지 못하고 성형 파편탄으로만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폴란드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폴란드라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론 폴란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천무를 350대나 보유한다는 우리나라 군대도 역시 포방부는 포방부네요. 우리도 350대 천무에 들어가는 탄약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못해도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말이죠. 역시 포방부답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폴란드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드디어 폴란드도 우리의 집속탄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폴란드가 우리의 집속탄을 구매할까요? 분명한 건 폴란드가 우리의 집속탄을 구매할 수 있냐 없냐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라는 국가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